베네수엘라 석유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경질류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오리노코 지대의 일부에서는 이 석유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 매장지 중 하나 아래에 갇혀 있는 무겁고 극도로 점성이 높은 검은 덩어리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매장량이 크다고 기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매장량을 연료, 수출,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유정, 펌프장, 해상터미널, 송유관, 정제시설, 그리고 산업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지정학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중진류에 적합한 정유소와 에너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적 전략 요소로 본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규모 재활성화 논의에서 실제로 어떤 점이 구체적이고 어떤 점이 아직 멀게 느껴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 대부분은 오리노코 석유 지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베네수엘라 중동부 오리노코강 북쪽에 위치한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약 3,03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매장량의 규모만으로는 이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줍니다. 이 석유의 대부분은 중진류 또는 초중진류로 분류됩니다. 이런 종류의 석유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진류에 비해 추출, 운송, 정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인프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생산 현장 외에도 석유 개질 시설, 희석 시스템, 특수 송유관, 해상 터미널, 고도화된 정유 시설, 그리고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 걸프만 정유 단지와 연결합니다. 이러한 매장량과 생산량의 차이는 중심적인 질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이 그렇게 많다면 왜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량이 급감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초, 이 나라는 하루에 3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과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석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 걸프 해안의 정유소로 직접 보내졌으며 이 정유소들은 특히 밀도가 높고 산성이며 복잡한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며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이 나라는 2000년 하루 약 320만 배럴 생산해서 더 감소했습니다. 2023년에는 하루 8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생산 능력보다 훨씬 낮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이유로 인해 이 주제가 다시 국제 논의의 중심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중진류를 정제하는 데 매우 적합한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셰일층에서 생산되는 경진류는 이런 정유 설비에 완벽히 맞는 대체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미국산 원유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미국의 특정 정유 시설 사이에는 중요한 기술적 호환성이 있습니다. 또한 쉐보론과 같은 기업에 부여된 특정 허가와 에너지 부문에서의 일부 제재 완화 논의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가 다시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환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재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가 단순한 지정학적 이슈를 넘어 공학, 인프라, 산업, 물류의 큰 보전 과제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과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워싱턴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대규모로 장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메가플랜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은 제재의 부분적 완화,
쉐브론과 같은 기업들의 제한적인 운영 재개,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산유량 점진적 증가에 대한 논의 등 실제적인 움직임들입니다. 하지만 주요 장애물은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프라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미 국가의 석유가 극도로 복잡한 물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노코 지대에는 중진류와 초중진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 원유보다 훨씬 점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석유는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석유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기 전에 극한의 산업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업그레이더 시설이 등장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업그레이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고점도 원유를 부분적으로 더 가볍고 운송이 쉬운 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한 대형 산업 플랜트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에는 가열, 분리, 혼합, 그리고 정교한 산업 처리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물류상의 문제를 만듭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베네수엘라는 이 생산을 운영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희석제, 화학성분, 그리고 보완적인 산업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도 의존합니다. 그 다음엔 운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노후된 송유관, 노후된 펌프 시스템, 부식, 누수, 그리고 낮은 유지보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단순한 부분 수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경우에는 펌프 및 압력 조정소, 산업용 센서, 제어 센터, 저장 탱크, 운영 안전 시스템,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구조를 포함한 에너지 산업 기반의 전체 구간을 재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육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출 대부분은 카리브해에 있는 해상 터미널과 저장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부두와 대형 유조선을 위한 적재 장비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시작됩니다. 해상물류입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견고한 항만 인프라, 적절한 준설 작업,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운영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흘수 제한과 운영 구조가 해상 운송 및 통과 작업에 영향을 미쳐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병목 현상은 베네수엘라에서 멀리 떨어진 정유소에서 발생합니다. 미국 걸프 연안에 있는 많은 산업 시설들은 수십 년 동안 베네수엘라, 멕시코,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중진류를 정제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쿠킹, 크래킹, 탈원 설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유소들 중 많은 곳이 운송과 산업적 가공이 더 까다로운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노코 원유가 미국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에너지 인프라가 안정적인 전력, 지속적인 유지보수, 그리고 운영 안전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정전, 산업 중단, 그리고 에너지 생산 능력 상실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정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엔지니어링 통합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도 흥미로운 비디오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의 석유 회복 프로젝트 역시 심각한 불안정 시기 이후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국제적인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생산을 확대하는 데는 보통 몇 달이 아니라 수년이 걸립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여전히 엄청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자산입니다. 하지만 지하 매장량을 실제 에너지 영향력으로 바꾸려면 현대 석유 산업에서 가장 대규모의 산업 재건 작업 중 하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미 국가의 석유에 관한 한 수치들은 왜 이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끄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매장량은 약 3,038억 배럴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장량보다 60억 배럴 이상 많습니다. 이 규모를 시각화해보면 이는 전 세계 확인된 석유 매장량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나라는 하루에 30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수치가 하루 80만 배럴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브라질보다 약 5.3배 적은 수치로 브라질은 베네수엘라보다 확인된 매장량이 11배나 적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 인프라 중 하나가 자신의 능력의 일부만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회복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관한 추정치는 종종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영상을 마감할 때에 미국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300억 달러는 약 1514억 헤알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면 브라질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인 페라리 라페라리 약 4,000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킬로미터당 약 10억 헤알 이 드는 대형 도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150km가 넘는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교는 산업 규모입니다. 미국 걸프 연안의 많은 정유소들은 특히 중진류에 맞게 개조되었으며 이는 경진류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기존 시설과는 매우 다른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석유 추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산업공학, 물류, 해상운송, 에너지 가공 등 광범위한 체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 중 일부가 더 높은 규모로 다시 가동된다면 그 영향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스템에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이것이 높은 점도의 석유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걸프 연안의 복잡한 정유 시설과 호환되어 동일한 유형의 석유를 제공하는 다른 국제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게는 생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수출이 확대되고 외화 유입이 증가하며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이터와 EIA의 보고서 그리고 에너지 산업 분석에 따르면 어떠한 일관된 회복도 수년간의 투자, 규제 안정성, 운영 회복, 그리고 인프라의 물리적 재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여전히 엄청난 전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실제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정교한 에너지 체인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오리노코 유전의 석유 통제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자본, 기술,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고 이 석유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지하에 있는 매장량만으로는 선박, 정유소, 경제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대에너지의 힘은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정, 송유관, 터미널, 정유소, 항구, 전력, 유통, 그리고 중공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곳이 21세기의 진정한 새로운 제국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최선의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는 역량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